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평생 자식 키우느라 쏟아부은 돈이 억이 넘는다는 분들. 먹이고 입히고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인생 전부를 자식에게 바치신 분들이요. 이제 용돈 좀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던 그 고생이 헛된 건 아니라고. 설날 추석에도 쉬지 못하고 가게 지켰던 그 시간들이 보상받을 때가 왔다고. 병원비 아껴가며 자식 교육비 댔던 그 희생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라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용돈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가족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면, 자식이 더 이상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게 된다면, 며느리가 시부모를 하인 취급하기 시작한다면, 용돈 받아서 편히 사시죠? 이 한마디가 어떤 어르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그 자식들이 부모를 짐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식들에게 용돈 받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수많은 가정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여러분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식에게 용돈 받는 것이 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인지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녀 용돈이 왜 위험한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72세 되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이에요. 퇴직 후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며 당당하게 자립하고 계셨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셨어요. 나이도 있고 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나서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50만 원, 둘째 딸이 30만 원, 막내 아들이 20만 원. 총 100만 원이니까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하시면서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돈이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자식들 돈이니까 아껴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장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변화가 있었어요. 자녀들 앞에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특히 큰아들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따끔하게 혼내시곤 했어요. 하지만 용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도 아무 말 못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용돈을 받는 입장에서 무슨 잔소리를 하겠나. 며느리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가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님,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 아껴 쓰지는 마세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 같지만 이 어르신은 기분이 이상했다고 하셨어요. 마치 자신이 며느리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돈을 받기 전에는 그냥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신세 지는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받으면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모는 더 이상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녀들도 부모를 편하게 대하기보다는 돌봐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부모의 상당수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위축감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또한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이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69세 되신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퇴직 후에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자녀들이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다른 봉사자분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점심 한번 먹읍시다 하면 주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돈이 내가 번 돈이 아닌데 함부로 써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더 심각한 건 경로당에서의 일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계모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식 용돈으로 사는데 무슨 계를 하겠나? 결국 이분은 도서관 봉사도 그만두고 경로당 나가는 것도 줄이게 되었어요.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이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하며 달려와서 반가워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쁨도 포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용돈을 받으면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녀 용돈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일반 어르신들보다 40% 낮다고 해요. 또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1.5배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경제적 자립감의 상실입니다. 자신이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둘째, 사회적 지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경험과 지혜를 가진 어른이었는데 이제는 도움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게 되어요. 셋째, 자기 결정권의 상실입니다. 무엇을 하든 자녀들 눈치를 보게 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6세 되신 어르신인데 평생 동네에서 이발소를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고 동네 소식통 역할도 하셨거든요. 나이가 들어 이발소를 정리하고 나서 자녀들이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다 싶어서 좋아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할 일이 없어진 거였어요. 예전에는 매일 이발소에 나가서 손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이 사라진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정체성의 혼란이었어요. 40년 넘게 이발사 아저씨로 불리며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죠. 동네를 지나다니면서도 예전 같은 자신감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결국 작은 구멍가게라도 하고 싶다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나이도 있으신데 무슨 장사를 하세요? 저희가 용돈 드리니까 편히 쉬세요. 자녀들은 효심에서 하는 말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큰 상실감을 안겨준 거였어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역할입니다. 사회에서 자신만의 역할이 있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용돈에 의존하게 되면 이런 역할을 포기하게 될 위험이 커져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세 번째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내용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녀들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73세 되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두 아들이 있으셨어요. 큰아들은 회사원이고 둘째 아들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죠. 어르신이 70세가 되셨을 때 두 아들이 상의해서 용돈을 주기로 했어요. 큰아들이 40만 원, 둘째 아들이 60만 원씩 해서 총 100만 원. 둘째가 더 많이 주는 이유는 사업을 해서 수입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 1년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두 아들 모두 성실하게 용돈을 갖다 주었고 아버지도 고마워하셨죠. 그런데 2년째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나 형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형에게 부담을 줄까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60만 원은 계속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적금을 깨서 메웠고, 나중에는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용돈을 마련했어요. 한편 큰아들도 사정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급여가 30% 삭감되었거든요. 게다가 아이들 학원비도 올라서 가계 부담이 커졌어요. 하지만 큰아들도 아무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동생이 더 많은 용돈을 내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렵다고 말하기가 미안했던 거죠.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이 어려운 상황인 줄 전혀 모르셨어요. 매달 성실하게 용돈을 갖다 주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졌어요. 둘째 아들이 카드비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사실을 알게 되셨죠. 더 충격적인 건 큰아들의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용돈 때문에 아이들 학원을 끊어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부인과의 갈등도 심해져서 부부 상담까지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신을 위한 용돈 때문에 두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요.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용돈을 안 받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걸 그랬어요. 자식들 인생을 이렇게 망칠 줄 몰랐어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어요. 68세 되신 어머니와 딸 둘의 이야기예요. 큰딸은 간호사이고 작은 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두 딸이 각각 50만 원씩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3년 후에 알고 보니 큰딸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용돈을 동시에 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도 50만 원, 친정어머니께도 5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댔던 거예요. 큰딸의 남편 월급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용돈만 100만 원이니까 생활이 빠듯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아이 둘 키우면서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결국 큰딸 부부는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큰딸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어요. 작은 딸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친정어머니 용돈과 자신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자금 마련이 어려워져서 결혼을 1년 연기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두 딸은 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 돈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끊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작은 딸의 남자친구가 참다 못해 어머니께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딸들의 진짜 상황을 알게 되신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성인, 자녀의 32%가 경제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이 중 48%는 자신의 생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부담감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배우자와의 갈등, 형제자매 간의 갈등, 심지어는 자녀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실제로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71세 아버지와 세 아들의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세 아들이 각각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사정이 달라졌어요. 큰아들은 승진해서 수입이 늘어났고 둘째 아들은 이직하면서 월급이 줄어들었어요. 막내 아들은 창업을 하면서 당분간 수입이 불안정해졌고요. 그런데도 세 아들은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다른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요. 결국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은 각자 어떻게든 30만 원씩 마련하려고 애를 썼어요. 둘째 아들은 부인 몰래 적금을 깨서 썼고 막내 아들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용돈을 마련했어요. 이런 상황이 2년 넘게 계속되었는데 결국 막내 아들의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가 용돈을 받으면 자녀들이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지 못해요. 부모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숨기게 되거든요. 부모는 자녀들의 안전망이 되어야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의 효심은 받아들이면서도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로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지혜를 배우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74세 되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분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모두 결혼한 후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운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아직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꼭 부탁할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용돈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함께 식사하는 건 어떨까? 자녀들은 처음에는 아쉬워했어요. 부모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매월 한 번씩 가족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첫째 주는 큰아들 집, 둘째 주는 딸 집, 셋째 주는 둘째 아들 집에서 돌아가면서요. 이분은 이런 방식이 훨씬 좋다고 말씀하세요. 용돈을 받을 때는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담이 없어서 훨씬 편해요. 자녀들과 만날 때도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도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분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루 4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고 계시거든요. 기초연금과 합치면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에요. 자녀들도 이제는 아버지의 선택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 되신 어르신인데 딸 둘을 두신 어머니예요. 딸들이 용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용돈 대신 함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 가족은 함께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씩 도자기 공방에 가서 함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수업료는 딸들이 부담하지만 어머니도 재료비 일부는 보태세요.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돈을 받는 것보다 딸들과 함께 뭔가를 배우고 만드는 게 훨씬 즐거워요. 지금은 도자기가 새로운 취미가 되었어요. 작품을 만들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딸들도 이런 방식을 선호해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용돈을 드릴 때는 일방적인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함께 즐기는 느낌이에요. 또 다른 창의적인 해결책을 보여준 분도 계세요. 67세 되신 어르신인데 퇴직 후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들이 용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용돈 대신 분식점 일을 가끔 도와주면 어떨까? 그래서 아들은 주말마다 아버지 분식점에 와서 손님 주문을 받거나 설거지를 도와줘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당을 주려고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아요. 이분은 이런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세요. 아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손님들도 아들이 효자네하면서 좋아해 주시고 저도 뿌듯해요. 아들도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존경스러워요. 용돈을 드릴 때는 그냥 의무감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함께하는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손주들과 연결고리를 만든 지혜로운 분의 이야기예요. 72세 되신 할머니인데 손주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자녀들이 용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용돈 대신 손주들 영어 공부를 도와주고
과외비를 받으셨어요. 젊을 때 영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주 2회씩 손주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기본 회화부터 영어 동화책 읽기까지 함께 해요. 자녀들은 이런 방식이 훨씬 좋다고 말해요. 아이들이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어요. 학원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더 좋아해요.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하세요. 손주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도 영어 실력이 늘었어요. 아이들이 영어로 인사할 때마다 뿌듯해요. 이번에는 지역사회와 연결된 멋진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68세 되신 어르신인데 평생 목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자녀들이 용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직 손재주가 있으니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분은 지역 복지관에서 목공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독거노인들 집에 선반 만들어주기, 문짝 고치기 같은 일들이에요.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아버지가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져요.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시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평생 배운 기술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집에서 TV만 보고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또 하나의 특별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되신 할아버지인데 젊을 때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자녀들이 용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용돈 대신 하모니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함께 음악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이 가족은 가족 하모니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선생님이 되어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모니카를 가르쳐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작은 발표회도 해요. 가족들이 모여서 배운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음악을 통해서 가족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음악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 기뻐요. 자녀들도 이런 방식을 좋아해요. 아버지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족 모임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용돈 대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뭔가를 하는 관계로 발전시킨 거죠. 둘째, 부모님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부모님을 도움받는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한 거예요. 셋째,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을 찾았다는 점이에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든 거죠. 넷째,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이에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식들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방식들을 참고해서 여러분 가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건 용돈을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돈과 관련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자녀들이 첫 걸음마를 뗐을 때, 학교에서 상을 받고 왔을 때,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순간들이 진정한 행복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손주들이 밝게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용돈을 주고받기 시작하면 이런 순수한 기쁨이 복잡해져요. 이 돈으로 뭘 사야 하나? 자식들이 힘들지는 않을까?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끼어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들은 이야기들처럼 더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혹시 지금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계시다면 한번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으로 서로 마음을 나눌 수는 없을까? 처음에는 자녀들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씀해 보세요. 너희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 아빠에게는 가장 큰 효도야. 돈보다는 가끔 안부 전화하고 명절 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만약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너희들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일하는 조건을 꼭 붙이시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효도하려 할 때 부모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자녀들이 진짜 효도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자립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해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배울 점이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실제로 요즘 60, 70대 분들을 보면 정말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행을 다니시면서 세상을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물론 모든 분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거나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하거나 금액이 많지 않아도 중요한 건 나도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혹시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온라인으로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져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문화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의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손주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게 사셨어. 이런 기억을 남겨주는 것만큼 좋은 유산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의 즐거움과 보람을 찾아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빛나는 인생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실제로 가족과 대화를 나누게 되셨다면 그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